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투자분석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설명을 드렸고 어림셈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거고 할인자가 없으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게 아니다. 그 개념은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서 미래 수입만 보러 현재 수입으로 고쳐서 비교하는 것. 그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었죠. 빼서 크기 비교한 게 순현가법이고 그때 얼마 기준이고 0 기준이고 나눠서 비교한 게 수익성 지수. 얼마 기준이 된다? 1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둘은 일환성 쌍둥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결과는 무조건 같게 나온다. 그래서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가 같으면 순현가는 0과 같고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다. 내부 수익률의 정체는 해당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래 수입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붙었던 이자만큼 똑같이 까고 다시 돌아오니까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진다. 그 내용. 가장 예쁜 놈이 뭐였죠? 순현가법 예쁜 놈. 반드시 부액대가 추구되니까.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뭘 고른다? 순현가법을 따라간다. 투자 결정 못 내린다 X, 내부 수익률법 따라간다 X. 뭘 따라간다? 순현가법. 그 내용. 그 다음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 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었죠. 세모에 맞춰서 총인지 지분인지 맞춰주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조순 총리. 그래서 조순은 총 투자액과 연결.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 조순 총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조순 총리를 꼭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머리에 더 오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기억을 꼭 해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조순 전후에 경저세를 빼는 거니까 뺄수록 작아지는 것. 경은 빵이 될 수 없다. 경비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저당은 빵이 될 수도 있다.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를 하면. 그럼 순과 전이 같아진다. 그럼 전과 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세금이 빵이다. 비과세 대상이거나 과세상 소득이 없으면 빵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 개념이 기억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 가지고 했던 게 승수법과 수익률법.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순소득 승수가 자본의 수 기간이더라.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자본의 수 기간은 총 투자액의 회수 기간이다. 지분 투자액의 회수 기간이다. 조수는 뭐랑 연결된다?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의 회수 기간이지 지분 투자액의 회수 기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기본이었죠.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환원율이었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10년이면 10년에 걸쳐서 100%가 환원되니까 해마다의 환원율은 10%다. 10분의 1. 10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교재로는 330페이지에 있는 비율분석법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칠판을 잘 보세요. 비율분석법입니다. 첫 번째, 칠판. 할인자 있나요? 할인자 없죠. 그럼 얘의 가장 큰 단점은 할인한다, 할인하지 않는다? 할인하지 않아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 그럼 비율분석법은 뭘 구해서? 비율을 구해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럼 비율은 분수인가요?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다 분수. 얘는 분수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 들어갈 수치를 정확하게 대입해야 비율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법의 비율들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대요. 대부 비율. 그럼 대부 비율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대부 비율을 뭐라고도 하냐면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럼 얘는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융자 비율이라고도 한대요. 융자 비율. 그래서 얘는 짝대기 짝 긋고 남의 돈이 분자로 들어가요. 부채가.
저당액이 분자로 들어가더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채 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1,000만 원 갚았으면 대부 비율 계산할 때는 부채 잔금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채액이 분자, 그리고 분모에는 전체 부동산 가치가 들어가요. 그럼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전체 부동산 가치가 1억인데 부채가 9천만 원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이 얼마죠? 1억 중에 9천만 원. 90%? 융자 비율 90%?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 그런데 얘가 뭐랑 다르냐면 부채 비율과는 다르대요. 부채 비율과는. 그럼 칠판 여길 잘 보세요. 대부, 저당, 융자, 부채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말 표현이 비슷하죠? 근데 무슨 비율만 다르대? 부채 비율만 다르니까 얘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주 나와요. 얘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얘도 분자는 부채가 똑같아요.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는 지분이 들어간대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부동산 가치는 전체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체 투자액? 총 투자액.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1억이면 총 투자액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은 내 돈과 남의 돈의 결합이다? 그럼 얘는 전체 돈 중에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중. 얘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 내 돈을 기준으로 한 남의 돈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르다. 쟤는 전체 돈이고 얘는 내 돈만. 이 내용이 다른 거죠, 지금.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얘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얘 뭔가요? 부채? 그럼 부채도사는 있어요? 대부도사, 저당도사, 융자도사 들어보셨어요? 동네에 점집 중에 대부도사 점집, 저당도사, 융자도사 없죠? 근데 무슨 도사는 있어? 부채도사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만? 부채도사만. 그래서 부채 비율만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 부채도사는 집에 가면 있나요? 집에 가면? 부채도사는.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부채를 치면 불씨가 있는데 거기다 부채를 치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부채를 치면 급상승? 이거 대부 비율이 급상승한다 그러면 X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 이제 내 돈과 남의 돈의 결합이 전체 돈이 됩니다. 전체 돈. 그럼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얘가 무슨 비율이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지금 그 얘기죠? 대부 비율이야. 그럼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죠? 아니,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돈에서.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 그러면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하면 전체 100% 나온다?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짝대기 짝 그으면 내 돈분의 남의 돈?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러니까 얘가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 되겠죠. 고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지분 비율에 대부 비율을 더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 거다? 100%, 1이 나오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네요. 질문. 지분 비율이 80%래요.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래. 그럼 남의 돈의 비율은 20%. 남의 돈이 40%래. 그럼 내 돈은 60%.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 더해서 100%가 되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 하나. 그 다음 이따가 공부할 내용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더하면 100%입니다. 그럼 이제 대부 비율이 60%면 내 돈의 비율이 얼마예요? 40%죠. 그럼 우리는 바로 부채 비율도 계산할 수 있나요? 얼마예요? 6 나누기 4. 계산은 누가 한다? 계산기가. 6 나누기 4. 네? 그럼 얘가 1.5가 나오죠. 1.5가 150%? 150%. 이렇게 나온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때 대부 비율을 80%로 높였대요. 남의 돈의 비율을 60에서 80%로 높였어. 그럼 내 돈의 비율은 얼마로 떨어져요? 20%? 20%?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80을 20으로 나누니까 4. 80을 20으로 나누면 4. 4는 400%? 대부 비율이
60에서 80으로 20% 상승했더니 부채 비율은 150%에서 400%로 급상승한다. 시험 문제에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대부 비율이 급상승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무슨 비율이 상승하면? 대부 비율이 상승하면 급상승하는 건 뭐다? 부채 비율. 얘가 급상승하는 이유.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지분 비율은 그만큼 낮아지죠. 그럼 분모는 더 작아지고 분자가 더 커지니까 분수는 더 많이 커지죠. 오케이?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가 MM으로 기억했던 거. 분수에서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립니다. 분자로 올린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율분석법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순전후 경저세. 이 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율 중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지금 정확히 기억해야지만 얘를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인가요? 부채를 감당하는 애인가요? 부채를 감당하는 애죠. 그럼 부채는 얘인가요? 얘 부채 서비스액이잖아. 얘가 부채죠. 그럼 얘를 감당하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 부채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그러니까 이때 주인공은 순영업소득이겠죠. 부채를 감당하는. 오케이? 그럼 순영업소득이 뭘 감당한다? 부채 서비스액을. 그래서 이때 뻑하면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이다. 분모 분자를 바꿔서 문제 낸다는 얘기죠. 그럼 안 헷갈리는 방법은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 주인공이구나.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지 부채 서비스액이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분자의 순영업소득이다. 되셨어요? 네. 그럼 잠깐만. 얘가 만약에 1이랍니다. 얘가 1이래요. 그럼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조만간 망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버는 족족이 빚 갚는 데 다 쓰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더 크니까 감당이 가능한 거죠. 얘가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더 작은 거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1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채무 불이익률이 있대요. 채무 불이익률.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비율 분석법? 첫 번째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공부했고 두 번째 부채 감당률, 세 번째 채무 불이익률. 다 율이죠.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것. 그럼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건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들겠죠. 그럼 이 중에 채무는 여기까지 세금 빼고 그럼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분자라고요. 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잘 보세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는 비율인 건데 그래서 얘들이 클수록 얘를 못 갚을 확률이 크다? 이게 채무 불이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은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에서 나가나요?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나요? 이 식을 봐. 이 둘은 어디에서 나가요? 유효총소득에서 나가죠. 이 둘이.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유효총소득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뻑하면 이 부분을 순영업소득으로 바꿔. 그럼 이 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꼭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조순전후 경저세. 이 식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얘를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표현한대요. 뭐라고도 얘기한다? 손익분기율. 손익분기율. 그 다음 영업경비 비율은 역시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영업경비인가요?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분자? 당연히 알고 싶은 것만 무조건 분자로 올리면 돼. 이것만 기억해두면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업경비는 분자에 영업경비가 들어가면 분모는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놈이 들어가면 안 되죠. 빼기 전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유효총소득이나
얘가 가능 총소득이 들어간대요. 문제 줘. 아예. 여기까지 되셔야 돼요.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순영업소득이 왜 들어갈 수 없는지. 분자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영업경비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영업경비 빼기 전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유효총소득이 분모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나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비율 분서법의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비율 분서법에서는 각각의 비율들을 정해놓고 이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요. 네. 그럼 어떤 비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영업경비 비율에 의해서는 투자가 채택인데 예를 들어 부채 감당률 기준에서는 기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건 단점이겠네요. 이 분석기법의 단점이겠지. 또 하나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대부 비율 따질 때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랬는데 부채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살 때 1억짜리를 1억을 다 빌려서 샀어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정말 신용도가 높고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전체 1억을 다 빌려서 샀어. 그럼 대부 비율이 얼마죠? 대부 비율 100%죠? 100%잖아. 그럼 이때 대부 비율은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면 100%를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얘 100%를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아직 갚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나요?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9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100%를 초과할 수 있나요? 초과할 수 있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의해서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초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때 부채 금액은 1억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9천으로 떨어졌는데 얘 1억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대입되는 수치가 잘못 대입된 거죠. 그럼 왜곡된 비율이 나오겠네? 그럼 왜곡된 비율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잘한 결정이 나온다,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게 비율분서법의 단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것. 비율분서법은 할인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할인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질문. 순영가법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나요? 수익성지수법 고려하죠? 내부수익률법 고려하죠? 어떻게 외웠어요?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순수내는 할인연금 수지분서법이었죠? 꼭 복습하세요. 꼭 복습을 해야 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순전후 경저세를 꼭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용을 받고 그 다음 기타 투자분석기법으로 회수기간법이 있대요. 칠판 그대로. 회수기간법은 할인자 들어있나요?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할인자 없죠? 그럼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네요. 현재 돈과 미래의 돈을 단순 비교해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 두 번째, 목표 회수기간보다 해당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짧으면 채택한대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액을 회수하고 싶잖아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원금을. 근데 그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으니까 회사가 아예 뭘 정해놓냐면 투자자가 또는 회사가 목표 회수 기간을 나는 4년 안에 회수할 거야. 이렇게 목표 회수 기간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해요. 임의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해당 투자안의 회수 기간을 따져봐요. 그랬더니 해당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 4.5년이야. 그럼 더 길어요? 그럼 목표 회수 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네? 그럼 얘는 기각. 오케이? 그럼 얘가 3.5년이에요. 3년 6개월. 그럼 투자하나요? 그 안에 회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 투자안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얘는 3년. 얘는 2년이래요. 그럼 다 기준보다 짧네요? 그럼 그때는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선택한다?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그 내용인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끝나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복수 투자안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한다. 그런데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기간 안에 회수되는지만 따지지 그 뒤에 아무리 투자 금액이 많이 금액이 들어와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도 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면 얘는 기각해요. 네. 아무리 그 뒤에 많은 금액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죠.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할인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대요. 그러면 할인 회수기간법,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나온 건데 얘는 할인자가 들어있나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럼 얘는 미래 수입을 뭐로 고쳐서? 미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고쳐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거네요. 그럼 할인된 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예, 그럼 더 작은 금액씩 회수되니까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다? 짧아지겠다? 더 길어지겠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더 작아짐에 따라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액면 금액대로 회수하는 것보다는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복수 투자안의 경우에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회수기간법에 그냥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현재 금액이 있어요. 1번 투자안이 있는데 현재 1억이 나간답니다.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로 체크가 돼요. 내 입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3년 뒤, 4년 뒤가 있어요. 좋습니다. 5년 뒤까지도 한번 봐보죠. 이때 금액이 얘가 3천만 원, 5천만 원, 얘 2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래. 좋다. 여기 1천만 원으로 하죠.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얘 목표치를, 목표 회수 기간을 투자자가 몇 년으로 정해놨냐면 얘를 3년으로 정해놨대요. 3년. 그럼 3년 안에 이 투자 안에 투자 금액이 다 회수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금액 만들기예요. 나간 돈 만들기. 그럼 이제 나간 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년째 얼마 회수됐죠, 여러분? 3천? 그럼 2년까지 몇 년, 얼마가 회수된 거예요? 합쳐서 8천? 그럼 얼마만 더 회수하면 된다? 2천만? 3년째 2천이 회수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1억이 회수됐다, 이제? 그러니까 몇 년? 얘는 회수 기간이 3년이죠. 3년 안에 회수되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채택한다, 기각한다? 채택하죠. 채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2번 투자가 있는데 2번 투자는 회수기간법에 의할 때 얘도 똑같이 1억이 나가요. 1억이 나가. 얘가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5천만 원이고 얘가 1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얘가 4년 뒤에 2천만 원이고 5년 뒤에 1억이 들어온대요. 1억이 들어온대. 그러면 이때 회수기간을 따져보면 얘는 얼마죠? 3천에 5천, 8천이죠? 얘 3년까지 9천만 원 회수됐죠? 얼마를 더 회수해야 돼? 1천만 원. 근데 얘는 1년 동안 4년 뒤에 1년 동안에 걸쳐서 얼마가? 2천만 원.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 1천만 원만. 그럼 얘는 반년만 지나면 되나요? 이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기간 중에 수입이 균등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야 2천만 원이 1년 동안 들어오면 6개월 만에 1천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천만 원 회수하기 위해서 0.5년이 더 필요하다? 그럼 더하면 얘는 3년? 6개월? 3.5년? 그러니까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네요? 3년 안에. 그럼 얘는 기각이네? 맞죠? 그런데 뒤에 들어오는 돈을 따져보면 얘는 얼마 들어오고? 2천 들어오고 얘는 얼마? 1억.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 거야? 2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뒤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 금액들이 얘는 현재 금액이고 1년 뒤 금액, 2년 뒤 금액, 3년 뒤 금액, 4년 뒤 금액, 5년 뒤 금액이니까 다 가치가 다른 돈. 근데 얘를 액면 금액 그대로 회수하는 기간만 따졌으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얘를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5%로 주어져 있다면 1.05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105, 105%, 1.05. 그럼 현재 가치로 구할 땐 나눈다? 표정들이 왜 그래? 그래서 나눈다. 1년 뒤는 한 번, 2년 뒤는 두 번, 3년 뒤는 세 번. 맞죠? 그럼 얘를 1.05로 나누면 당연히 3,000보다 작아지죠. 할인하면. 그럼 2,000 얼마가 될 거 아니야? 2,800 얼마 또는 2,900 얼마가 되겠죠? 그럼 얘도 4,000 얼마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더 작은 금액씩 회수되니까.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이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회수기간은 더 길다? 그 내용.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어떤 표현인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회계적 이익률법은 칠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할인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 그럼 얘는 회계장부상의 이제 목표 회계적 이익률을 투자자가 정해요. 그래서 나는 4% 수익률이 나와야 이익률이 나와야 투자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근데 투자안에 회계적 이익률을 따져봤더니 얘가 4.5%야. 그럼 목표치보다 더 높나요? 회계적 이익률이? 그럼 채택하겠죠. 만약에 작으면 기가 지금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해당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크면 채택.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는 기준을 넘어간 애들 뭐보다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큰 거? 회계적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다? 예, 제일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투자론의 내용이 끝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기본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보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려 봤어요. 그 내용들은 다 안에 있는 거고. 됐죠, 여러분? 네. 10분을 먼저 쉬고, 부동산 금융론의 내용을 연결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갔죠? 네. 쉬세요. 예.